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증시의 폭락. 이번 한 주를 크게 달궜던 뉴스인데요. 이것 못지않게 충격을 준 뉴스가 있죠. 바로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SNS에서도 가장 관심받은 콘텐츠였다고 해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 짚어보고요. 여성 연예인의 SNS 사진을 내세워서 포털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의 형식을 띈 것들 매일 접하실 텐데요.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이런 기사들, 사실 기사라고 해야 하는지도 애매모호한 이런 컨텐츠들, 사실 그저 즐기고 소비하면 그뿐, 아무런 제지도 모니터링도 없이 횡행하고 있죠. 대체 누가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올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원경 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 주에는 유사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아이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유사 언론이라는 것에 정확한 정의는 없어요. 네. 보통 이제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광고 이득을 취하는 매체를 뜻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대체로 언론의 행태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충실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어뷰징 기사들을 주로 내고 그러면서 광고 이득을 많이 취하는 유형의 언론사들을 우리가 유사 언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유사 언론의 대표적인 언론사를 인사이트와 위키트리라고 다들 말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기로 한 거는 이미 유사 언론의 선정적이고 흥미유지인 그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치 정도의 관련 보도들을 찾아봤는데요. 여전히 선정적인 아이템이 많았고 자극적인 이야기, 특히 성폭력 관련 보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유사 언론들, 특히 건강, 연예, 해외 토픽 이런 주제들의 기사들을 많이 올리고 네. 이것들을 일종의 좀 미끼처럼 네.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자, 한 달간 모니터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 모니터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위키트리 내 엔터면의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면에는 여성 신체에 대한 선정적인 묘사가 담긴 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은 제목으로 낚시질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6월 13일에 위키트리 이런 차림으로 식당 인증샷 올린 사람, 한국 여자 연예인입니다. 사진 3장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 보도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었는데요. 열어보면 클라라 씨의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사진 6장 정도를 쭉 집어넣고요. 그에 대한 그 시민들의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6월 12일에도 밑가슴이 비키니 한 장으로 가린 홍연기, 파격적인 볼륨감에 모두 놀랐다. 사진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올라왔고요. 이 보도도 6장 정도의 홍연기 씨의 인스타그램 게재 사진을 보여주고 또 댓글을 캡처해서 보여줬습니다. 6월 11일에도 말라도 너무 말랐다. 걸그룹 출신 배우가 SNS에 올린 근황 사진이라는 보도에서요.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가 근황 사진을 올린 것을 담은 보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나 셀럽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요. 그중에서 노출이 있는 사진 위주로 찾아서 기사화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보도는 대부분 게재 SNS에 있는 사진 몇 장을 담고 짧은 글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댓글을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여신이다, 멋있다 등의 반응을 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사실 어떤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저 셀럽의 사진, 그중에서도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어서 상품화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보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셀럽이 올린 이 사진의 수위는 정작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제 SNS에 올린 사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진을 가져다가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그 과정에서 선정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올린 사진과 그것을 가져다가 선정적인 제목을 붙이고 기사화해서 파는 것은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서 논란이 된 내용들을 보도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요. 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6월 13일 아프리카 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BJ가 원나잇 제안을 받았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제 이 BJ 분이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혹시 혈기왕성한 20대 만나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의 남편 실명까지 달아서 온라인 커뮤니티 포머스에 제가 지금은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는데 보도에는 실명이 있거든요. 네. 누구누구 와이프 누구에게 온 원나잇 쪽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요. 이 제목을 위키트리가 그대로 제목으로 처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실명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나 좀 사실은 그 큰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쪽지를 굳이 원나잇이라는 제목으로 그 쪽지 내용을 그렇게 치환해서 보도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포털에 노출되는 이런 유사 언론의 기사를 보면은요, 또 해외 네. 토픽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외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하는데 그 해외 토픽 중에서도 유난히 성폭행이나 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또 다른 유사 언론인 인사이트에서 성폭행이라는 키워드로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보도를 찾아봤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에 39건이 성폭행 관련 보도였어요. 그런데 이들 기사 대부분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성정적인 여성 이미지들을 모두 게재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 무려 11건이 온두라스, 볼리비아, 독일,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곳곳의 해외 매체를 단순 인용한 그 내용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것도 주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들은 다분히 어뷰징 성격이 강한 것이었고요. 제목을 좀 읽어보면요. 자기 성폭행한 남성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반강제로 결혼식 올리며 억지 미소 지은 신부라는 5월 11일 보도, 또 결혼식 날 신부의 절친 성폭행하다 현장에서 부장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 지금 제가 너무 네. 읽어드리기 좀 민망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 이런 보도들의 문제점은 단순히 성폭력 사건을 그 스토리만을 전하면서 굉장히 흥미 위주로 성폭력을 구성해서 소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게다가 해외에서 나온 혐오 표현을 별 이유도 없이 그리고 뚜렷한 비판 의식도 없이 인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사이트에 제목을 보면 한국인들 공중 화장실에서 성폭행 음식 먹어 일본 우익 작가의 역대급 막말이라는 5월 6일자 보도였는데요. 네. 이 보도는 일본 매체인 JB 프레스 하다마요라는 인물의 칼럼을 번역해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한국인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담은 내용들이었어요. 네. 이렇게 일본인의 혐한 발언을 굳이 인용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그 칼럼을 제대로 지적하거나 비평하는 관점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이런 내용은 사실 솔직히 왜 전하는지 자체를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해외 토픽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폭력 해외 토픽을 네. 집중적으로 기사랍시고 올리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국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그 보도 역시 사실 인권 관점에서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냥 어뷰징성 보도, 타사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의 보도였는데요. 흥미 위주로 자극적 제목을 뽑고 보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 없이 부적절한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5월 20일자 인사이트 보도인데 이 보도에서 이제 5월 19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이라는 방송에서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에 걸쳐서 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을 방송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인사이트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도의 제목이 따옴표 서로 좋아서 한 것.
10년간 외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의 파렴치한 변명이었습니다. 성폭력 보도에서요, 이렇게 가해자의 부적절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 보도에서는 제목으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뽑은 거예요. 네. 이런 보도는 좀 보도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가 방송 내용이었는데 네. 그 내용이 빠지고 그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 부인과 네. 변명 이런 네. 것들을 제목으로 올린 거네요. YTN 그렇죠. 라디오 보도까지 이렇게 가져가서 네. 하시는 줄은 제가 또 몰랐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네.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데 이 언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보통 언론사에서는 뭐 보도 준칙이라든가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런 게 없나 보죠.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보면은 2016년에 윤리강령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편견과 차별의 금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네. 또한 이 내용이 있는데요.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미성년자 보호라고 해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제7조의 편집 기준을 보면 제목의 원칙에서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 제목의 제안에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고 과연 이런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은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를 그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해놓았나요? 네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를 내고 계신데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네. 자, 이렇게 그저 좀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보도들. 네. 그나마 우리 김 소장님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이대로 손 놓고 그냥 모바일 뉴스 중에 하나구나라고 있어야 하는 건지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소식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네. 미성년자 성매매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이 랜덤 채팅 앱 그리고 SNS에서 네. 이 성범죄자의 이용을 차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여론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기업에서는요. 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 고영욱, 최종훈, 정준영, 안희정 씨 등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 처리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자체 규제가 외부의 신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뤄져서요. 범죄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 범죄 예방 효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메타가 그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SNS 이용의 원천 차단이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원천 차단은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고요. 전문가들도 각 플랫폼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성범죄자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원천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성범죄자들이 실제 이런 랜덤 채팅 앱 그리고 SNS를 성범죄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것에 대한 좀 다양한 논의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도들을 좀 보니까 미성년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플랫폼 내에서 성범죄의 단서를 발견했을 때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요, 랜덤 채팅 앱의 경우에 가입에 제대로 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신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즉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등의 종합적인 준법 윤리 경영 체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플랫폼 내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도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런 고민을 담은 보도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거듭 들었습니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 소식. 마지막에는 이런 랜덤 채팅 앱, 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게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좀 차단하고 예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앞서서는 또 역시나 모바일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그 콘텐츠죠. 네. 유사 언론들이 올리는 이런 선정적인 그 기사를 가장한 여러 가지 미끼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어떤 모니터링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소장님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청취했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먼저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양소영 변호사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소영 변호사는 요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 직군의 진행자 중에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편안함을 갖고 있어 많은 청취자들에게 호감을 이끌어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소영 변호사가 진행하는 양담소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럼에도 날로 다양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법률적 고민들을 조곤조곤 잘 풀어서 정리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송 내용 중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을 찾았는데요. 6월 15일 수요일에 방송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의 경우 임신 초기인 사연자가 6개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해 힘들어한다는 사례였습니다. 진행자와 출연 변호사는 함께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며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 그리고 아주 세세한 기준까지 매우 유용한 체크 포인트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유용했습니다. 특히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순서까지 친절히 알려주어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청취자들에게 단비 같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층간소음 관련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칭찬해 주셨고요. 또 다른 평가도 들어볼까요? 네, 5월 30일 월요일의 방송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냐 하는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네. 역시나 진행자인 변호사와 출연 변호사의 꼼꼼한 정리와 솔루션으로 유용한 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구의 입을 통한 솔루션이든 상관없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날은 진행자 안미연 변호사가 게스트 김선영 변호사가 했어야 할 역할을 대신한 격이 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방송 중 김 변호사는 청취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어색하고 어려운 법률 구절을 그대로 읽는 식으로 전달했고 그 가운데 발음이나 억양, 띄어읽기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행자인 안 변호사를 통해 다시 풀어 정리한 내용을 통하고 나서야 이해가 가능했는데요. 진행자가 풀이하는 가운데 전문가인 출연자는 네네네 응답하는 식이었는데
사전에 출연자와 제작진들 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대체 진행자와 또 그 출연자들 사이에 있었던 방송 분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해 주셨네요. 자, 다른 의견도 또 있으실까요? 네,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나 다양한 임시직 폭증에 의한 산재보험 청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다양한 노동 관련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노동법 전문가인 김민정 변호사가 출연해 산재보험 청구에 관해 꼼꼼하고 생생한 법률 조언을 해준 것이 매우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산재보험 청구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섭외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양담소의 출연자 선정에 있어 섭외 용이성이나 친분 관계에 의한 섭외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좀 더 다양한 출연자 풀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나 딱딱하고 심각한 법적 분쟁과 해결에 대해 논하지만 프로그램 말미에 클로징 곡 선정은 예전 개그 프로그램에서 따온 듯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반전을 떠올리게 하는 코믹한 제목의 곡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매우 흥미롭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진아 평가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예계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뉴스였죠. BTS의 활동 중단 소식. 네, 아마 그 BTS 컨텐츠 중에 또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컨텐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방탄소년단 찐 방탄 회식이라고 해서 네. 그 주기적으로 달려라 방탄 컨텐츠를 올리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단체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네. 라는 내용의 컨텐츠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공개 2일 만에 한 1,600만 조회수 훌쩍 넘겼고요. 네. 찐 방탄 회식을 통해서 이 활동 중단 선언이 소개됐던 거죠? 네. 네, 좀 그날 충격적이었고,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가 정말 폭락할 정도로 큰 뉴스였는데, 제가 그날 곳곳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하는 분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네, 1시간 분량의 영상이던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BTS가 이제 데뷔 9주년이 되는 시점이랑 맞물린 그 기념 콘텐츠였습니다. 네. 방탄TV라고 하는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하는 어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데요. 네. 거기서 찐 방탄 회식이라고 해서 이제 멤버들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사실 9주년을 축하하면서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는 콘텐츠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지난 10일에 앤솔로지 형식의 앨범이 프루프 활동 이후로 이제 1막이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활동을 전념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그룹 활동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도 개인 활동이 거의 없던 그룹이었어요. 그랬죠. 이제 그 방탄소년단 자체로의 어떤 팬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끌고 왔던 그룹이어서, 그들도 말하기를 RM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 시즌 1은 지금까지 앨범 ON까지였고,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는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의 방탄소년단이 있었잖아요, BTS가.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9주년 이후에 개인의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K-팝이란 것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서 그렇죠. 사람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산업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산업 자체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부분도 있고 네. 슈가 같은 경우는 뭐 가사가 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지어짜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리프레시 개인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그룹의 활동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바램 같은 컨텐츠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고 개인 활동, 개인 앨범 이런 것들 하면서 네. 결국엔 지금보다 더 나은 7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콘텐츠인데 이제 중단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그 중점이 돼서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많이 좀 많은 분들이 시에 빠지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 초반에는 그냥 회식 분위기잖아요. 네네. 네, 서로 뭐 자기 좋아하는 술을 뭐 막걸리부터 예, 위스키까지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중반 이후부터 막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나누던데 사실은 뭐 BTS랑 비교해서 정말 아미들에게 죄송하지만 평범한 저희 같은 직장인들도요.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하면 이런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하고 인풋은 없는데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아웃풋만을 강요받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좀 멤버들이 고달픔을 느꼈던 건 아닐까 저는 이런 의미로 바라봤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언론의 기사가 나오면서 대부분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군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유튜브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크리에이터 산업이 한 10년 되면서, 네. 매일같이 컨텐츠를 찍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들 결국 번아웃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충전이 있어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문제나 해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지금까지 공식적인 솔로 활동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 활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의 폭을 넓힌다라는 측면으로 봐달라고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달려라 방탄 같은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계속 찍을 거다. 아. 네, 근데 이제 이제 제2호흡을 시작으로 예전에는 그런 공공 플랫폼에다가 음악을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뭔가 사용자들이 그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의 음반들을 아예 정식으로 음반 내겠다.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데 더 이상 BTS가 활동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됐기 때문에 16일 날 또 다시 리더 RM이 네.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또 이제 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데뷔 이후 가장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팬들한테는 미리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직 다 오지 않았고 우리가 리프레시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얘기하고 앞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마치 결정된 거고 빨리 뭔가 진행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산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국도 이제 해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네. 단체로서 아직 할 건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그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한 것들이라서 예,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조회수가 2주 만에 1,600만을 넘어서다니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7명의 BTS 멤버들이 하나의 에너지로 뭉쳐서 지난 9년간 활동을 했다면 사실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30대를 바라보게 됐다. 그러니 그동안의 어떤 이 멤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성장한 각각의 가진 에너지들을 또 개인별로 다른 색깔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것도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 주 아무튼 이 BTS의 활동 중단 소식 때문에 충격과 공포에 빠지셨다면 이제 그러지지 마시고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각자 멤버들의 활동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로 하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이 소식도 사실 참 놀라운 소식인데 오징어 게임 2탄이 나온다면서요? 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뭐 위기가 있고 감소세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타겟법으로 이제 거의 잘된 콘텐츠들 그리고 많이 활약했던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그 시청자들을 이제 계속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위기 넷플릭스 타겟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넷플릭스 위기를 이제 타겟법으로 오징어 게임 카드가 나왔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학교는 DP 그리고 스위트홈 다 작년 뭐 올해 다 활약을 했던 컨텐츠들인데 네. 특히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시즌 2, 3를 동시에 제작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어요. 스위트홈도 시즌 네, 2와 3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DP 그리고 스위트홈 모두 연장 시즌을 계속 만든다고 하면서 네. 이미 이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잖아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누적 시간으로 보면 시청 시간 네. 가장 많이 본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요? 컨텐츠 중에서. 네, 맞습니다. 22억 시간을 봤다고 해요. 22억이요? 네. 22억 명이 한 시간씩 봐도 그 정도인 컨텐츠죠. 그러네요. 그래서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파트 5가 9억 시간, 기묘한 얘기 시즌 4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도 7억 시간인 거에 비해서 네. 22억 시간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굳이 또다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네.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신작이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럼 이미 넷플릭스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콘텐츠가 계속 또 생명을 얻어서 살아 숨쉰다고 하면 시청자들은 넷플릭스를 떠날 수 없겠죠. 그러게요. 네. 또 이러한 그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티빙과 네.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이제 손을 잡고 한국에서 동시에 런칭을 했어요. 네. 그 티빙 내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그 미국 파라마운트 글로벌에서 만든 OTT를 서비스 컨텐츠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16일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또 티빙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 자체도 네. 넷플릭스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오징어 게임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이건 맞습니다. 또 어떤 소식입니까? 이건 정말 오징어 게임이라는 IP를 네. 넷플릭스가 정말 잘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징어 게임에 있는 게임을요. 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원래는 오징어 게임이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에서 똑같이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막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10편의 에피소드로 TV쇼 제작 업체 스튜디오 램퍼트와 더 가든의 지휘 아래 영국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좀 사실 잔혹한 게임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네. 재미를 보기에는 그 456억 원의 상금을 누군가 한 사람이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서바이벌 게임인데 설마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렇게 살벌하진 않겠죠? 그냥 떨어지는 걸 거고요.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456억은 또 아니고 네. 456억을 456만 불로 바꿨습니다. 456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얼마예요? 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쓰지. 근데 사실은 아마 단일 프로그램에서 네. 60억의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마 넷플릭스가 처음일 겁니다. 맞아요. 사실 요즘 네. 로또도 그렇게 안 해요.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을 활용하는데 새롭게 추가된 게임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절대 다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근데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참가를 했는데 뭐 이제 상금을 못 얻는 거겠지만 사실 넷플릭스에 출연하면 그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가구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참가 신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저도요? 저도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이것 또한 좀 참신한 기획이네요. 역시 넷플릭스 놓치지 않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